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오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희원 시청자 평가원과 스포츠부 이승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평창 동계 패럴림픽까지 모두 무사히 마쳤습니다. 개최국으로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메달 소식들도 이어졌는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많은 우려 속에 개최되었던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9일 개막해 17일간 계속된 이번 올림픽에서는 인기 종목인 스케이트 종목 외에도 컬링과 봅슬레이, 스노보드 등 다양한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과정에서의 잡음도 있었습니다. 여자 팀 추월 종목에서 선수들의 경기 매너가 문제가 되면서 청와대 청원이 이루어지는 등 큰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지나친 비난이 쏟아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청와대가 이에 국가대표 선발과 관리 문제를 함께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케이트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발과 선수협회 운영 등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꾸준한 보도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메달수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선수들의 활약을 지켜볼 수 있었던 뜻깊은 대회였는데요. 우려와 달리 경기장 운영이나 빙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올림픽의 경기 운영이나 세계 선수들의 경기 내용과 관련해서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올림픽 개최 전에는 사실 그 자원봉사자 처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과연 잘 치를 수 있을지 우리의 목소리가 참 높았는데 대회가 모두 끝난 지금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은 사실 개막 전부터 각종 우려 또 논란 속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러시아의 도핑 문제로 러시아가 출전할지 여부가 좀 불투명해지면서 당장 이렇게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보도가 잇따랐었고요. 또 북한의 참가 여부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 남북 단일팀 구성 여부 역시 이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또 각종 우려와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대회를 모두 마친 지금 와서는 이 내외신 평가를 보면 대부분 호평일색입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평화올림픽의 의미를 분명히 했고 또 저비용 고효율의 이 개폐막식 또 매끄러운 대회 운영 이런 것들이 대체로 잘 운영됐다 또 잘 마무리됐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평창올림픽 개폐막식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화려했고요. 또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 전체 예산이 668억 원이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가 6천억 원이었고요. 또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가 1,715억 원이었는데 이런 것들이랑 비교를 하면 한참 낮은 비용이지만 내용만큼은 상당히 알찼다. 이런 평이 우세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화려한 불과 얼음의 개회식이었다. 이 생동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요. 또 영국의 BBC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공연이 상당히 세밀하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극찬을 했고요. 또 개회식에서 남북 공동 입장은 이 한반도 역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세계 평화의 의미까지 더했다는 평입니다. 이 한국의 원윤종 선수 그리고 북한의 황충금 선수가 이 한반도 길을 맞잡고 들어선 것을 놓고 하나 된 한반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의 모든 조명을 받았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 대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호평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 스타의 경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문제는 흠 잡을 게 없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켜 세우기도 했었고요. 또 외신에서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이지만 리우 하계올림픽과 비교해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또 토마스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역시 역대 올림픽 가운데 음식과 관련해서 선수단의 불평이 단 한 건도 없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조직위는 경기장과 선수촌, 미디어촌 등에 300여 개 시설이 있는데 모두 4천여 명을 투입을 해서 이 대회 기간에 500만씩을 제공을 했습니다. 또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보안 검색, 또 대테러 안전 활동 등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원봉사자의 처우, 또 노로바이러스 등의 문제점 등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또 지적이 되는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한국갤럽이 지난 2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이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국민의 80% 이상이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당시의 설문에서는 이 47% 정도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한 것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반에 각종 우려와 또 논란에 비해서 이 대회가 폐막한 지금 돌이켜 보면 이 전반적으로는 성공적인 경기 운영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면은 조금 내 외신의 평가와 상당히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가 지켜보는 초대형 행사일수록 안전하게 끝나는 게 아무래도 최우선 과제일 텐데 이 또한 잘 풀어내서 다행입니다. 평가원님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나요? 네,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폐막한 후 연이어 평창 패럴림픽이 진행되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49개국 57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르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대회 운영에 관한 우려를 적었지만 장애인 참여나 경기 중계 시간을 둔 지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전에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 준비가 미흡했고 현장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적어 정작 장애인들의 경기 관람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올림픽에 비해 중계 시간이 턱없이 적다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기를 여러 차례 관람하면서 관심을 환기했고 인기 배우들도 팬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 살펴본 경기 내용이나 응원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개선해야 될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 이승현 기자, 현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예. 사실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경우에도 시작 전에는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또 많았던 게 뭐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대회가 폐막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호평이 조금 그 우려점들은 상당히 많이 대회 기간 동안 사그라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평창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이 대회 초반만 하더라도 이 장애인에 대한 교통 편의가 좀 부족하다, 편의시설도 부족하다 이 같은 우려가 상당히 잇따랐었는데 다행히도 이런 걱정은 대회가 진행될수록 사그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역대 최고 성적을 냈고요. 또 흥행에서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패럴림픽이라고 쓰고 또 감동이라고 새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평창 패럴림픽은 49개 나라 567명의 선수가 금메달 80개를 놓고 경기를 펼쳤습니다. 일단 금메달 수가 역대 동계 패럴림픽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행 역시 결과적으로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 입장권 판매가 33만 5천 장을 기록을 했는데 이 목표량이 22만 장이었습니다. 이거와 비교를 하면 152%의 높은 판매율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도 밴쿠버 대회 때 21만 장, 또 2014년 소치 대회 때 20만 장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입장권의 수입도 66억 원을 넘길 정도로 꽤 괜찮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개회식과 폐회식을 놓고도 이 저비용 고효율의 진행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동계 패럴림픽의 개폐회식에 총 예산 2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 비장애인 동계올림픽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의 메시지를 잘 담아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참가로 평화올림픽 이미지를 이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완성했다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 북한이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한 게 이번이 처음인데 이 북한의 의족 선수인 마유철 또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선수 최보규가 이 성화 봉송 주자로 함께 나서면서 이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한반도기 독도 표기 문제를 놓고 이견이 나타나면서 이 공동 입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수단이 입장할 때 이 관중들 모두 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선수단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와일드 카드를 받아서 출전한 북한의 마유철과 김정현은 비록 의미 있는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로 마무리가 된 패럴림픽이었습니다. 우리 패럴림픽 선수단은 역대 첫 패럴림픽 금메달을 따내면서 금메달 1개 또 동메달 2개를 수확해서 공동 16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종합 10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역대 첫 금메달 획득이라는 의미 있는 목표를 달성한 만큼 충분히 성공적인 결과였다 이런 평이 우세합니다. 특히 첫 패럴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인 이 노르딕 스키의 신의현 선수가
인간 승리의 전형을 보여주면서 전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서광석 감독이 이끄는 장애인 아이스하키 팀 역시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을 했는데 극적인 성공을 거둔 뒤에 동메달이 확정됐을 때 이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들이 서로 끌어안으면서 이 경기장을 울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때 경기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관중들이 이 선수들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애국가를 제창을 했고요. 또 승부를 초월하는 감동의 현장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동계 패럴림픽, 동계 올림픽은 모두 마무리가 됐지만 YTN은 이 동계 올림픽 이후에 남은 이슈들에 대해서도 이 꾸준한 관심을 갖고 또 뉴스 채널로서도 그 역할을 다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모쪼록 이번 대회는 그야말로 평화와 전 세계의 평화와 희망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예원 시청자 평가원과 스포츠부 이승현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큐 S프라임과 뉴스 Q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봄이 오면서 춘곤증도 함께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나른한 오후 늘어지는 몸을 일으켜줄 달콤한 커피 한 잔이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YTN DMB의 다큐 S프라임은 지난 방송에서 최근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달콤한 맛의 기원과 설탕에 대한 대립된 입장들을 소개했습니다. 단맛과 짠맛을 오가며 음식을 즐기는 것을 뜻하는 단짠이라는 말이 흔히 쓰일 정도로 단맛은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맛 중 하나입니다. 커피나 빵과 같은 디저트는 물론 치킨이나 피자와 같이 식사를 대신하는 음식도 단맛이 강조된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상 속의 의문을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내는 다큐 S프라임에서는 단맛을 어떻게 다뤘는지 살펴봤습니다. 인류 문화사에서는 단맛을 내는 태초의 음료를 미드라는 벌꿀 와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허니문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되기도 한 미드는 벌꿀을 발효시킨 와인으로 꿀술이라고도 하는데요. 포도를 재배하기 어려운 북유럽 지방에서 특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꿀은 인류 최초의 천연 감미료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꿀을 왕에게 바쳤고 그리스에서는 신들의 식량으로 불릴 만큼 귀한 재료였다고 합니다. 고대 벽화를 통해 꿀의 흔적을 보여준 자료 화면은 꿀이 인류 최초의 단맛이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고대의 귀한 단맛이 대중화된 것은 설탕이 제조되면서부터인데요. 기원전 4세기 인도인들이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추출했다고 전해집니다. 꿀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설탕은 사치품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양에서는 설탕이 소화제로 여겨져 식후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 전통이 생겨났고 설탕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부터는 부자들의 사치품에서 산업사회 도시 노동자들의 영양보급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불경기에는 즐길 거리나 행복할 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단맛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감을 찾게 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단맛에 열광하는 요즘의 트렌드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정제된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주장에 따라 단맛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맛을 줄이려 노력하는 식당들에서는 백설탕 대신 조청이나 흑설탕,
연유 등을 사용하고 재료 본연의 풍부한 단맛을 느끼도록 한다고 합니다. 정제된 설탕이 충치나 비만, 당뇨병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설탕의 위험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존 유드키는 설탕의 섭취가 수명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설탕 자체가 나쁜 식품이라기보다는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방송은 포도당과 과당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공식품을 줄여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는데요. 액상 과당을 쓸 경우에도 무설탕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설탕 제품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설탕의 유해성은 설탕 그 자체보다 과잉 섭취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설탕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체 감미료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설탕을 빼고도 달콤한 디저트를 만드는 제과점 대표의 사례에 이어 말티톨이나 스테비아, 자일로스, 알룰로스와 같은 설탕 대체 제품을 소개한 점은 구성면에서도 매우 자연스럽고 유익했습니다. 다큐 S프라임의 지난 방송은 설탕의 기원과 역사에서부터 단맛이 우리 몸에 주는 효과와 설탕 대체 제품의 개발까지 단맛이 가진 다양한 면을 소개했습니다. 인류가 가장 선호하는 맛으로 여겨지는 단맛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유익한 정보가 많았습니다. 다만 설탕이나 디저트, 음료 사진이 의미 없이 지나치게 자주 쓰인 점은 화면 구성을 다소 지루하게 느끼도록 해 아쉬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해 물가가 올랐다는 주장도 있으나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리는 형편입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변화가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YTN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3.7%라고 합니다. 4명 중 1명꼴이 저임금 노동자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데요. OECD의 비교 대상 26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는 해당 국가의 전체 노동자 중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노동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비교가 포함되는 내용인 만큼 주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4명 중 1명꼴이라는 사실은 수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매년 보고되는 OECD나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이런 점은 다른 OECD 국가들과의 비교 그래프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OECD 국가들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평균 16%이며 벨기에, 이탈리아, 핀란드 등은 한 자릿수 수준이었습니다. 직장당 평균 재직 기간도 OECD 평균인 9.27년에 비해 3년 이상 짧은 5.82년이었습니다. 평균 재직 기간이 1년 이하인 노동자는 30%를 넘었으며 소득 불평등 지표 중 하나인 소득 10분위 배율도 5배에 육박해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내용을 박스로 구성해 숫자를 크게 드러냈는데요. 수치 자체보다는 비교에 의미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로막대와 같이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가 OECD 비교 국가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해 국내 고용시장 전반에 대한 기획 보도들도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기사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자막이나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일 병원 내 가혹 행위에 못 이겨 투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에 대해 태움 가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이 밝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경찰 소방 출동 시간 최대 1분 단축이라는 전혀 다른 기사의 자막이 방송되는 실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추락한 승합차를 인근 경찰과 시민이 빠르게 대처해 인명피해를 막은 소식을 전하면서 앵커와 기자, 자료화면 모두 하루 전날인 19일에 발생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기본 정보인 날짜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 임직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결혼식 축하비 등으로 억대의 금품 수수를 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정작 뉴스에서는 이 사실을 발표한 경찰청의 모습만을 제시했을 뿐 논란의 당사자인 대림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화면으로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사실을 발표한 경찰청보다 뉴스의 핵심인 대림산업을 자료로 보여주는 게 더 적절했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인호 고려대 교수로부터 국제뉴스와 패럴림픽 뉴스로 본 다양성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서울 주재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일을 하던 때 여러 나라 언론사 기자들을 만나서 자주 들었던 얘기 중 하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문화 수준에 비하면 국제뉴스의 비중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외신을 상대로 일하던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런 사실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언론은 해외 언론과 비교해서 대체로 국제뉴스의 비중이 낮고 국제뉴스 중에서 보면 사실 보도의 비중이 매우 높고 분석 및 해설 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게다가 지역적으로는 미국 관련 뉴스에 편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국제 이슈에 대해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보도를 접하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국제뉴스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세계를 폭넓고 깊게 이해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세계 시민으로서 적절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안내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국제뉴스가 부족하고 빈약해지면 우리나라 국민의 국제적인 감수성도 빈약해지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언론사 내에서도 국제뉴스가 주목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지만 뉴스 소비자에게 세계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언론이 보다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패럴림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TV 앞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던 초등학생인 저희 아이 둘이 패럴림픽은 왜 중계를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적당한 답을 찾지 못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가 얼마나 무심했던지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개최국인 동계 패럴림픽임에도 불구하고 중계나 보도의 양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사의 중계 시간을 해외 방송사와 비교하여 비판한 신문의 분석의 기준과 정확성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우리가 주최국임을 감안할 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시청자들의 바람처럼 보다 많은 중계 시간이 확보되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패럴림픽 관련 보도 댓글에 중계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친 것을 보면 시청자들이 외면해서 중계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자는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를 대하는 자세에서 그 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약 15%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장애인을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패럴림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스포츠를 통해 전해지는 장애인들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의 장애의 현실도 다양하게 다룸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장애를 보다 친숙하게 생각하고 장애에 대한 시각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